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로스쿨에 변시 입시하곤 하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부터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동통신 요금 산정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선 이른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전국 25개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초미의 관심사, 각 로스쿨별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약간의 이변이 있긴 했지만 예상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상위 5개 학교를 보면요. 서울대가 78%, 연세대가 73%, 고려대가 71%로 이른바 스카이가 예상대로 1, 2, 3위를 차지했고요. 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가 이른바 인서울 학교들을 제치고 68%로 4위에 올라서 선전을 했고 성균관대가 67%, 5위 순이었습니다. 네. 하위 5곳을 보면요. 충북대가 31%, 동아대가 30%, 제주대 28%, 전북대 27%, 원광대 24% 등 모두 지방 소재 로스쿨로 나타났습니다. 네. 누적 합격률도 순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연대, 서울대, 고대, 아주대, 성대가 90%를 넘어서 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하위 5곳은 충북대가 72%, 전북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가 6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순위는 그렇다고 해도 이번 제7회 합격률이랑 누적 합격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변시에 떨어진 응시생들이 다시 네. 시험에 응시를 하면서 누적 응시생들이 늘어난 결과인데요. 네. 제1회 87%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이듬해 75%로 떨어졌고요.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도 67%, 61%, 55%, 51%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합격률이 49%까지 떨어져서 사상 최초로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로스쿨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한마디로 옳게 왔다는 반응인데요. 네. 그러면서 성적이 좋게 나온 쪽도 그렇고 아닌 쪽은 특히나 더 이제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학과가 아닌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제대로 된 법적 소양과 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뿌리서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건데요. 네. 이제 로스쿨들이 변시 입시 학원으로 전락한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최하위를 기록한 원광대 로스쿨 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노스쿨 설립 취지와는 좀 멀어질 것 같고 노스쿨 변시 학원 비슷하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변시 학원 우려는 인서울은 아니지만 네. 상위권에 이제 진입을 한 아주대 로스쿨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자칫 로스쿨끼리 어떤 합격률 경쟁 이런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어져서 각 로스쿨이 변시 대비에만 너무 몰두하는 일정 부분 뭐 만든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이 소송을 냈던 대한변협 입장은 180도 다른데요. 네. 애초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 요구 자체가 이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로스쿨 제도를 다시 손보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네. 변협은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한마디로 로스쿨들이 너무 많다. 로스쿨과 학생 수 자체를 조금 줄이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변시 시험 합격자 수 자체를 좀 줄이자는 게 변협 측의 네. 입장입니다. 법조인 배출자 수를 줄이자는 거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흐름에는 조금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네, 로스쿨 협회 측은 대한변협의 꼼수라면서 이제 펄쩍 뛰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결국 지방 로스쿨들의 이제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방 분권과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이제 명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로스쿨 협회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5%로 돼 있는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 내부 기준을요. 네. 이제 입학 정원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응시 정원 기준으로 하자는 게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네. 변시 낭인도 막고 지방 로스쿨도 살리고 법조인 수도 늘리는 이제 일석삼조의 대안이라는 건데요. 네. 로스쿨과 변시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변협의 입장과는 180도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네. 로스쿨 협의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변호사 협회가
로스쿨 죽이기 작전을 하는 것 같아서 합격률이 낮다고 비난받게끔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건 잘 못된 거고, 사실상 지방 로스쿨은 원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가운데 덕학 교수의 측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밝히는 등 백가쟁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합격률은 공개가 됐고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를 막으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는 상생 방안 마련 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휴대폰 보편 요금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뭐 보편 요금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보편 요금제 이게 뭔가요? 네,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제 한 종류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처럼 고가 요금제를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와 음성 통화량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방법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음성 통화량과 데이터량을 보편 요금제로 설계를 해서요. 네.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하여금 법으로서 보편 요금제 도입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뭐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나온 건가요? 네, 지난해 8월 입법 예고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내일 심사를 하는데 네. 이제 이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서 2만 원대에서 충분히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를 하던, 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던, 어떤 식으로든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기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기준 같은 거를 정해놓은 게 있나요? 네,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월 2만 원대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3GB를 제공한다는 게 유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은 현재 운영 중인 월 3만 원대를 요금제를 2만 원대로 낮춰야 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월 1.3GB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기가 데이터를 쓰던 사람들이 1.3기가 요금제로 바꿀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보편 요금제가 시행이 되면 다른 요금제들도 이제 연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등의 의견인데요. 네. SK텔레콤이 시작하면 KT와 LG U+는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뭐 요금을 내려보겠다는 거 같은데 뭐 관련해서 법안 같은 게 발의된 게 있나요? 네, 과거에 이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요. 네. 추 의원 측은 최초 음성통화 무제한의 데이터 2기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정부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평균 이용량이 1.8GB인 것을 감안을 하면 1.3기가는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네. 뭐 이 통사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통 3사는 규계위 심사를 앞두고 발등에 네.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이 되면 연간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 개정안 처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일 심사는 하지만 통과 네.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뭐 안건이 아직 통과될지 여부,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게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는 게 의견이고, 그래서 네, 과학기술정통부는요, 개정안이 규제 개혁이 심사를 통과하면 5월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과방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편요금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 소지가 있고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인위적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보편요금제가 규제 개혁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네. 이제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내일 규제 개혁은 물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의 차병원 화상 의료 사고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룹 2NE1 출신 박봄 씨의 8년 전 암페타민 밀반입과 검찰 입건유예 조치 논란도 세간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논란인지 보시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한예슬 씨 지방종 제거 수술 의료 사고 논란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한예슬 씨 의료 사고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예슬 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면서 파문이 시작됐는데요. 네.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한예슬 씨가 올린 글입니다. 네, 지방종 제거 수술 이게 뭔가요? 네, 지방종은 쉽게 말해서 네. 이제 지방 세포들이 뭉쳐져서 종양처럼 부푸는 증상인데요. 신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통증은 없지만 미용상 이유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대부분 제거한다고 합니다. 네. 한예슬 씨의 경우 옆구리 쪽에 이 지방종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수술이 뭐가 문제였다는 건가요? 네, 한예슬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올린 다음 날 이제 차병원은 바로 관련 경과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차병원 측에 따르면 한예슬 씨 옆구리 피부를 절개해서 네. 이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인두로 피부를 건드려서 화상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화상이 생기자 피부 봉합을 시도했지만 이제 네. 여의치 않아서 한예슬 씨를 화상 성형 전문 병원으로 옮겼다는 게 네. 차병원 측의 해명입니다. 뭐 일종의 의료 사고 아닌가요? 네, 차병원은 어제 다시 입장문을 또 발표했는데요. 네. 한예슬 씨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예슬 씨가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이제 발빠르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한예슬 씨가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요. 네. 이제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이제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진료 기록을 부실하게 기록했거나 아니면 의료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 네.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마 진료 기록 부실기 자체 책임 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병원이 먼저 이렇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거는 드문 경우 아닌가요? 네, 통상의 경우는 아닌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병원과 의료 소송은 이제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이를 좀 개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뭐 때문인가요?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일반 불법 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 행위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을 하지만 의료 사고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의료 사고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네. 이제 피해자 입증 책임이 지금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요. 네. 의료사고 병원 과실 입증 책임은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과 환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요. 의료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의사 출신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의료사고나 또는 뭐 공해소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돼 있으니까 의료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고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자 측에서 이 모든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이제 과실이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네. 과실이 없었음을 병원 측이 입증하는 걸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게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오랜 요청이었습니다. 네. 뭐 의사들의 입장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처벌이 강해지면 수동적이고 안전한 이제 방어적 치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의사들 측의 주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의사 처벌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의사들 주장입니다. 네, 뭐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좀 풀어주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반입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 박봄 암페타민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봄이 밀반입하려 했던 이 암페타민 어떤 약인가요? 예, 박봄이 반입한 것은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델란이라는 약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치료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각성 효과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약이란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우울증, 비정상적인 행동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오남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늘면서 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박봄이 이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데랄이라는 약품을 어떻게 밀반입했다는 건가요? 예,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어머니를 통해 아데랄을 대리 처방받은 다음 젤리에 섞어 할머니 집으로 국제 특송 우편을 보냅니다. 네. 우편물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 통과를 거치게 되는데 인천 세관에서 적발했고 그리고 인천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건이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8년 전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박봄이 마약 성분을 밀반입하려 했다는 건데 박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당시 박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치료용으로 약품을 들여온 것이다. 불법인지 모르고 밀반입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작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나는 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영상에서는 술에 취한 듯한 말투 그리고 이상 행동으로 오히려 그런 논란만 더 증폭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랬군요. 8년 전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당시 검찰은 박봄의 주장대로 아데랄은 미국의 처방전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고 예. 또 아데랄 처방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 건을 유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건화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종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봄의 해명이나 검찰 입건 유예 조치가 타당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치료용으로 사용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젤리와 섞어서 그리고 국제우편을 보내는데 할머니의 주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박봄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이건 유예 결정 자체도 조금 석연치는 않은데요. 검찰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다면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어야 될 것이고 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은 무혐의를 했어야 될 것인데 네. 그러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배경이나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공교롭게도 수사를 벌였던 당시 인천지검장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고요. 예. 또 차장 검사로서는 이번에 제주지검에서 성범죄로 물리를 일으켰던 김수창 지검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더욱 논란이 된 것인데요. 검찰이 어떤 연유로 이 건을 유예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8년 전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흐르긴 했지만 이 박봄 사건 검찰이 지금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박봄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 예.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수사 과정에서 박봄의 사건도 함께 조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처벌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진실이 참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24일은 제55회 법의 날이었습니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의와 공정, 인권을 주제로 한 법의 날 기념식에선 국민들이 왜 법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신하는지 법조인부터 뒤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최고 등급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만나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 법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장 기획과 인터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오늘은 55번째 맞는 법의 날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념식이 거행됐는데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법조계 최고위 인사들이 그야말로 모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 주제가 정의와 공정, 인권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조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이회숙 법제처장,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 법조 관련 정부 부처의 수장, 대한민국 변호사단체의 수장 등 관과 민, 대한민국 법조계 최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55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법의 날 기념식 주제는 정의와 공정, 인권이었습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촛불 시민들이 추운 겨울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던 법의 지배를 튼튼히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난 1964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법의 날은 1895년 4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 구성법 시행일을 따라 이날을 법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법의 날 제정일로부터 55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도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왜 있는지 법조인들은 억울해할 게 아니라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올바로 운용했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실망을 뼈아프게 느끼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변협회장 등은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진정한 법의 지배는 위정자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법의 정신을 살려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소수자와 약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에겐 국민훈장 무궁화장, 신유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겐 황조 근정훈장 등 모두 13명의 유공자에 대해 훈 포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법의 날 기념식을 주관한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늘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세월호라는 국민적 참사와 무궁화장이라는 최고의 영예 사이 이석태 변호사의 소회와 뒷얘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8년 4월 25일 대통령 희끗한 머리칼에 이마에 깊이 패인 주름, 용모에서부터 세월의 연륜과 꼿꼿함이 묻어나는 초로의 신사가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습니다. 국민훈장 서열 1위 무궁화장, 어깨부터 허리에 걸쳐 두른 대수는 그 국민훈장 수상자에게만 부여되는 영예의 상징입니다. 올해 제55회 법의 날 국민훈장 수상자로 선정된 영예의 주인공은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등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보호에 헌신했다는 것이 무궁화장 선정 사유입니다. 오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신 공을 인정받아 영예로운 훈 포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기념식에서 시종일관 꼿꼿하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자리를 지킨 이석태 변호사. 1953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이석태 변호사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고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민변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입니다. 지난 2015년 1월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아 1년 9개월간 세월호 특조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이석태 변호사를 만나 먼저 무궁화장 수상 소회부터 물었습니다. 이런 상을 제가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좀 뜻밖의 수상이 돼서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격려로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얘기를 물어보니 할 말이 많은 듯합니다. 특조위라는 게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난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정권 심장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하는 세월호 특조위.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 출발부터 소모전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이석태 변호사의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이제 특조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이 실제 주어진 거는 8개월, 7개월 지난 8월 초였으니까요. 그때까지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예산 및 인력 지원, 정부기관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나마 특조위 기간 연장 무산이 가시화되자 이석태 변호사는 2016년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조위원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럼에도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은 끝내 무산됐고 특조위 활동은 2016년 9월 종료됐습니다. 왜 그 참사 때 배가 가라앉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구조를 못했는지 그 유가족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뭐 저희가 제대로 못했죠. 정부 비협조든 어떤 이유로든 그때 제대로 다하지 못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에 대한 아쉬움, 이는 그대로 올해 초 출범한 2기 세월호 특조위가 대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은 커다란 사회적 재난인데 저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일을 잘 못했는데 현재 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좀 하려고 믿고 그래서 짧은 인터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아온 이석태 변호사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법이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법이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저는 그게 법이라고 봅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들 스스로 기본권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공직자들도 노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인터뷰 내내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강조한 이석태 변호사는 세월호를 대했던 마음가짐과 자세 그대로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드루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네, 드루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드루킹 사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야당이 드루킹 사태 특검 법안을 제출했죠?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이 공동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배후까지 다 찾아내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에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네, 경찰 수사 초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호키 사건인데요. 거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래서 댓글을 조작했다 이런 것인데 그 이외에 자금 추적 등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간 것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댓글에 순간적으로 어떤 공감이 달리는데요. 좋아요 또는 싫어요 이런 것이 확 달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댓글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털, 네이버 또 다음 이런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 우리 형법은 그냥 일반 업무방해죄, 그냥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위계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죄하고 컴퓨터 등 전자정보장치를 이용한 업무방해를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장치를
뭐 부정한 명령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그 2항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러면은 만약에 매크로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뭐 사람들이 일일이 뭐 수작업을 했다든지 뭐 계속 자기가 눌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은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게 거의 명확한 것 네. 같은데요. 수작업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네. 시민단체 또는 어떤 특정 단체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세 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 동아일보인데요. 그 세 신문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네. 너희들이 계속 광고를 하면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하거나 네. 댓글을 다는 방식을 썼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댓글 다는 것 또는 전화를 하는 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네. 봤습니다. 다만 조선중앙동아일보 3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댓글을 통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댓글을 다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견해 때문에 의도를 가지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견해가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댓글 단다는 것 자체는 의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불매운동 그 사례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네.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점점 뭐 불과 1, 2년 사이에도 네.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 판례를 들어서 댓글을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댓글을 가지고 손으로 작업을 하려면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한두 사람 가지고는 네. 웬만해서는 조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좋아요가 갑자기 확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수천 명 또는 뭐 카페 회원들 상당수를 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네. 면에서 소위 드루킹이 운영했던 카페 회원들에게 뭐 일정한 매뉴얼까지 배부해 가면서 댓글 조작 또는 그 좋아요 조작 등을 네.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렇게 뭐 댓글을 뭐 단다든지 뭐 좋아요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의사표현을 전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에 자금이 흘러들어갔거나 이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관련한 판례 같은 거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판례, 그 불매운동 관련된 네. 판례는 조금 다른 판례고요. 네. 우리 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관련 사례인데요. 통합진보당 관련 사례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의 네. 명의로 당내 경선에 참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고요. 다만 허위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드루킹 사태랑 통진당 사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판례로? 이제 그 뭐 댓글 조작 또는 네. 뭐 어떤 허위 정보 입력 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가 여부입니다. 그런데 업무방해 상대방이 좀 다릅니다. 네. 그 당시 사례에서는 해당 정당이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운영하는 또는 댓글 시스템을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 관련 업무방해 여부가 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허위 정보 입력이냐 또는 위계냐 이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홍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뭐 장소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뭐 홍보 좀 해주시라라고 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아직 사례가 없기는 합니다만 네. 자금이 흘러가거나 또는 어떤 조직을 이용하거나 네. 당에서 지원한 조직을 이용한 게 아니거나 또 당이 지원한 사무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네. 홍보 좀 해달라는 말 자체가 네. 뭐 부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처벌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사를 덜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리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본 조사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김수원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었죠? 네, 201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현장 상황을 담았던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 이에 따라서 김 전 차관이 결국 법무부 차관직에서 6일 만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경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에게 특수 강간 등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 특수 강간으로 송치를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처리를 했죠?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하는 피해 여성이 나타나서 직접 김 전 차관 등을 고소를 했는데요.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피해자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피해 사실을 주장했는데 왜 무혐의 처리를 한 건가요? 네, 검찰의 입장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이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김 전 차관 등을 검찰이 단 한 번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이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어제 재조사 결정을 내렸는데 재조사 결정 이유나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건 검찰권을 남용해서 결국 수사를 했어야 될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또 기소가 됐어야 할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유입니다. 조사에 착수하면은 조사 대상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당시 수사 담당 라인이었던 사람들인데요. 우선 김 전 차관의 고교 동창인 황교안 장관, 그리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조영곤, 김수남 지검장, 그리고 박정식, 유상범 당시 3차장 검사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김학의 차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축소, 은폐했다면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이 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공소시효 같은 거는 살아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직무유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장역 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아직 살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좀 재조사를 제대로 해서 진상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기업 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우리 법원. 만들어진 지 38년도에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누더기가 된 공정거래법. 의사는 강간죄나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의료법. 심층 리포트에서 관련 문제와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3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기업 범죄의 판결 경향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재벌과 법원 판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과연 사실일까요?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법원은 아직도 재벌 편향적인가? 다소 도발적인 오늘 토론회 제목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토론 참가자들의 도마에 오른 건 재벌에 대한 이른바 3호 판결입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재벌 일가들은 마치 무슨 공식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는 겁니다.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 원 횡령과 2,8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두산 일가, 1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466억 원 탈세와 1,500억 원대 배임 혐의 유죄 삼성 이건희 회장, 이들 재벌 총수들이 모두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죄이대 결과적으로 다 풀어준 판결. 일반인들은 수천만 원, 수억 원만 횡령해도 실형을 사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재벌 특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겁니다. 끄떡없는 권력의 비호,
또 이런 사법권 어떤 비호 속에서 가능해 왔던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답을 제대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의 또 다른 특징으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연구원의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들의 특경가법 위반 사건 재판 분석 결과입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특경가법 사건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은 44%, 반면 재벌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72%에 이르렀습니다. 재벌의 경우 열의 7명 이상이 특경가법 위반 유죄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횡령 항소심의 경우 일반 횡령 배임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45%인데 비해 재벌의 경우 78%, 열의 8은 횡령 배임 유죄를 받고도 그냥 풀려났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36억 원 뇌물과 횡령을 유죄로 봤으면서도 집행유예로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강한 재벌 편향성을 갖고 있고 이런 법원의 강한 재벌 편향성이 이른바 국민들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식되어 강한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판사 재량에 맡겨진 감경제도 정비와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재산 이등액가액 범위 상향 조정, 그에 따른 형량 상향 조정 등을 꼽았습니다. 법원이나 판사가 재량이나 꼼수로 재벌 일가를 풀어주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겁니다. 통상의 경우와 다른 우호적인 판결이 재벌이라는 특정 계층의 특정 패턴으로 반복해서 선고된다면 그게 특혜이자 편향이라는 것이 오늘 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법원이 오늘 국회 토론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반영할 여지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업 분할 명령제 같은 강력한 재벌 규제 방안들을 공정거래법에 삽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전해드립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제목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하는 토론회입니다. 그 배경엔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의 잦은 개정이 있습니다. 법 제정 후 지난 38년간 1년에 한 번 이상꼴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보면 만신창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 바탕엔 공정거래법이 그동안 고도 성장과 크게 강화된 재벌의 위상 등 달라진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적된 어떤 여러 가지 폐해와 모순들, 그것들이 이제 지금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제 시대 정신이 내지 시대적 과제가 공정 내지 정의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를.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3대 축가 방향으로 재벌개혁, 가불개혁, 공정행정개혁 3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론에선 독과점 시장 구조와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개혁, 재벌 기업 집단의 경제적 집중 규제와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갑질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 절차 법제와 행정 개혁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계열사들이 다시 많아져가지고 지난 순환 출자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계열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방법론에선 재벌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 상승, 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 불공정 행위 자진 신고 감면제도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전속 고발권 정비 등이 언급됐습니다. 더불어 공정위와 검찰의 정보 공유 등 협업 시스템 구축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에 대한 공정위의 노력과 이를 또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학계와 또 국회의 노력이 같이 합쳐져서 38년에 좀 전면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입니다.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흐트러진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크다.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 작업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스스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2018년 역점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나아가 오늘 제시되는 의견들을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의 중요 참고 자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의 의미와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실수로든 뭐든 사람을 죽게 해도 성폭행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인 처벌만 받고 나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인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의사의 형사 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실제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것이 토론회를 다녀온 저희 법률방송 취재기자의 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의사 면허는 사실상 박탈할 수 없는 종신 면허인가? 오늘 토론회 문제의식은 이 10글자로 압축됩니다. 고 신해철 씨의 경우처럼 황당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해도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마약 성분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도 수면 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을 전신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엽기적인 의사도 그때만 잠깐 엎드려 지나가면 계속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현행 의료법의 의사면허 취소 조항의 구멍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8조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의료 관련 법 위반이 아닌 경우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제범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심지어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원론적으로 의사면허를 박탈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세상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대부분이 전문직의 경우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실제 2016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747명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5명에게 주어진 자격정지 1개월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말 그대로 종신면허 철밥통인 셈입니다. 그리고 의사들과 어떤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해줄 때 형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상담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부끄럽다는. 나아가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나마도 원상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토론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의사면허도 다른 전문직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취소나 정지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의료인 진료 행위가 국민한테 많은 문제나 건강회계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각계 의료계 현장에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좋은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실제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이전에는 의료 관련법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의학 분업 논란 와중에 슬그머니 사라진 조항을 이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등이 토론회를 주최한 만큼 실제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도대체 누가 처음에 이런 용어들을 법전에 넣었는지 아연실색하기만 한 일본식 한자 조어. 제세동기와 시방서입니다.
흔히 4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 급작스런 심장 이상으로 쓰러진 응급 환자를 소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긴급 의료 장비, 바로 심장 충격기인데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참으로 불친절한 용어, 제세동기입니다.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역입니다. 출입구 바로 옆에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엔 심장마비 환자에게 사용하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박스 옆에는 자동 제세동기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심장이 정지한 응급 환자를 소생시킬 때 사용하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제세동기가 심장 충격기를 뜻하는지 아는 줄 물어봤습니다. 심장 정지 됐을 때 응급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심장 충격기. 그러면 일단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어서 제세동기가 심장 충격기라는 건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세동기가 어떤 연유로 심장 충격기라는 말로 쓰이는지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은 물론 심지어 의료진도 제대로 모릅니다. 심장 멈춘 사람 심박 부정맥 같은 거를 제대로 하게 하려는 충격기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어디서 유래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뭐를 의미하는지는 어렴풋이 알지만 그 유래나 단어 구조를 짐작하기 힘든 말 제세동기. 이 제세동기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일단 한자로 뜯어놓고 보면 제는 제거하다, 세는 세밀하다, 동은 움직임, 기는 기기라는 뜻입니다. 조합하면 세밀한 움직임을 제거하는 기기라는 알아듣기 힘든 뜻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세밀한 움직임을 제거하는 기기라는 뜻의 제세동기가 어떻게 심장 충격기라는 뜻이 됐을까요? 이 부분은 의학 용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잔떨림이라는 뜻의 세동은 의학적으로 심장 근육이 불규칙한 수축 운동을 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세동은 이런 심장의 병적인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세동기가 심장에 전기 자극을 줘 심장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심장 충격기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이 제세동기는 물론 우리나라 말은 전혀 아니고 중국 한자도 아닌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 조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세동기라고 치면 맨 위에 조사이도키, 제세동기라는 일본 말이 뜹니다. 그건 몰랐어요. 이게 일본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그럼 한국말로 고쳐야죠.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유래를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제세동기. 일본식 한자어 순화운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 제세동기는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 우리 의료 관련법에 남아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항, 자동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제세동기와 심장충격기, 의사와 법조인, 통상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일수록 남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그들만의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말이 있다면 그냥 누구나 다 알기 쉬운 말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제세동기와 심장충격기,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혹시 시방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어감이 무슨 욕 같기도 하고 느낌이 썩 좋지는 않은데 주로 건축 현장 같은 데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 현장 작업자들도 잘 모르는 이 시방서라는 단어가 여전히 우리 법전에 남아있고 행정관청에서도 그대로 쓰인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의 단어는 시방서입니다. 박지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 작업자들에게 시방서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모르죠, 뭐 그거야. 접촉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그 용어가 지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나도 지금 이 상태에서 처음 듣는 용어니까. 일반 시민들에겐 당연히 더더욱 낯선 말입니다. 거의 다 왔댔어. 난 지도 모르겠는데. 시방서?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 현장에선 일종의 공사계획서나 사양서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시방서. 그런데 시방서는 정확히 어떤 뜻이고 어디서 유래한 용어일까요? 시방서는 일단 한자로는 볼시자에 방위방, 책서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방위를 보는 문서라는 난해한 뜻이 됩니다.
한자의 뜻을 알려주고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아, 시방서는 이게 책수 아니야? 방자가 지금 방자. 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시방서는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기로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역시 일본어 한자인 사양서와 같은 말로 설계 명세서나 재원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이제는 건축 현장 작업자들도 그 뜻과 사용법을 잘 모르는 낯선 단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제 식민시대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법전 어느 곳에 음습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시방서. 생소한 것 같아. 그게 일본어구나. 네. 일본어라면은 우리나라 말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동떨어진 시방서라는 낯선 단어를 우리 행정관청에선 여전히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쓰고 있죠. 왜냐하면 공사 표준 시방서라든지 표준 시방서, 공사와 관련된 그런 시방서를 표현하거든요. 말은 특히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는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정합니다. 건설업계에서 시방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법률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공사 설명서, 공정 설명서 등의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면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용어든 시방서는 결코 우리말이 아닙니다. 설명서라는 알아듣기 쉽고 편한 말이 있는데 굳이 시방서라는 일본말을 계속 두고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박지민입니다. 이번 주엔 11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첫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공식 방남, 한반도에 따뜻한 평화의 봄이 오길 기원합니다.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